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재와 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을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문학을 다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을 인류의 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학문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죠? 네,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밝혀서 말하지 않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존재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이데거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존재론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존재론을 다시 고찰할 건데요. 이 고대 존재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선입견,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6쪽입니다. 1.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존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다. 제일 먼저 인지되는 것은 존재이며 존재의 이해는 사람들이 존재자에 있어서 파악하는 모든 것 속에 그때마다 이미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의 보편성은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 존재는 존재자가 유와 종에 따라 개념적으로 분절되는 한 존재자의 최고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존재는 유가 아니다.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유적 보편성을 넘어선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강해 씨의 번역을 보면 처음에는 헬라어도 있고요. 라틴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헬라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요. 여러분 걱정하고 긴장할 것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된 걸 읽으면 돼요. 대신 왜 헬라어나 라틴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왜 하이데거는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고 왜 그랬을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존재론에 대한 이런 고민과 이런 선입견들이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입견은 뭐라 그랬죠? 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존재는 보편적이라고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생각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각됩니다. 바로 7쪽의 첫 번째 줄인데요. 존재의 보편성은 이런 유적 보편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존재는 유와 종에 따라 설명될 수 없다고, 나뉘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와 종 차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유와 종차. 이 유와 종차는 무엇일까요? 실은 제가 이 유와 종차를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주었습니다. 바로 동일성과 차이성이에요. 자, 그러면 유와 종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고 규정할 때 사용하는 동일성과 차이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류적으로는 사람이라는 인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동일성에 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차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종차를 둔 것입니다. 나는 남자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인류라는 유적인 동일성과 함께 여성이 아니라는 종별적인 차이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벌써 유와 종차는 이렇게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부터 이 유와 종차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단연간의 강의와 흔적이 쌓여서 유와 종차를 동일성과 차이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 유와 종차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자기 자랑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잘 들으시면 이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이런 사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그런 걸 깨달으시라고, 느껴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존재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적인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이런 동일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해요. 동일성과 차이성, 유와 종차로 이야기하고 규정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존재는 중세 존재론의 명칭에 따르면 초월자이다. 사상적 최고 유개념의 다양성과 구별되는 이 초월적 보편자의 통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유비의 통일로서 인식했다. 플라톤의 존재론적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비의 통일을 발견함으로써 존재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반 위에 세웠다. 이 존재가 유적 보편성을 넘어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그 기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하면 중세 존재론의 그런 보편자, 초월자를 떠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세 존재론에서 말하는 그런 보편자와 초월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세에 말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온 거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유비의 통일이라고, 이런 개념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 즉 근원은 부동의 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변하고 있는 것들, 흐르는 것들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의 근원, 제1의 원리가 되는 그런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변하고 흐르는 것, 이것만을 감지하고 이것만을 인식하고 있으니 아주 근원적인 존재는 언제나 단일하면서 생성과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중세의 신학자들은 유비적으로 신을 파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은 스스로 있는 자면서, 완전한 자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자연의 법칙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존재론자들이 생각했던 그 존재는 존재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물론 이 범주적 연관들의 어둠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중세 존재론은 이 문제를 특히 토마스 학파와 스코투스 학파의 학문 방향에서 다양하게 논의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명료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헤겔이 존재를 무규정적 직접자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그의 논리학의 광범한 범주적 해명의 기초로 삼았지만 그도 여전히 고대 존재론과 동일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는 사상적 범주의 다양성과 구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제기한 존재의 통일의 문제를 단념했을 뿐이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온 중세 신학자들도 여전히 그에게 머물면서 제대로 된 존재 이해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학파나 스코투스 학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라는 그 두 신학자를 통해서 형성된 중세 신학 학파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존재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미진하다가 유명한 학자죠. 헤겔에 의해서 다뤄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겔이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무규정적 직접자라고 말합니다. 무규정적 직접자. 무슨 말일까요? 우선은 존재를 무규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존재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여태껏 사유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떤 겁니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자적, 대자적 이런 용어는 헤겔의 용어인데요. 나중에 제가 헤겔에 관해서도 또 동영상을 올릴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헤겔의 정의도, 헤겔의 설명도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무규정적이라는 말은 존재에 대한 다양한 범주들, 다양한 사유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즉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고대의 존재론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개념이죠? 존재는 보편적이다. 즉 존재는 다양한 존재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그 근원에 거주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모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헤겔은 이 고대 존재론에 대한 이해를 뭡니까? 자신의 용어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겔의 이 정의에 대해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를 다시 불태운 것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구나. 과거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따지고 들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물음을 단념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존재는 가장 보편적 개념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존재 개념은 가장 자명한 것이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존재 개념은 오히려 가장 불편한 개념이다. 하이데거가 고대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선입견, 바로 존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존재가 명확한 것으로, 모두가 다 아는 것으로, 자명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존재 개념을 불명료하게 해서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왜곡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재는 보편적이다. 이런 걸로 진짜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존재를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이 존재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모든 학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